안녕하세요, 김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지난주에 깜짝 결혼 소식을 전했던 배우 최지우 씨. 이 최지우 씨 신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좀 궁금증을 자아냈었는데요. 자, 이 신랑에 대한 몇몇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연예의 온도 시간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 핫토픽 시간에서는 재테크에 성공한 스타들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간 핫토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자, 주간 핫토픽 먼저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고현준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묘성 연예부 기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순서는요. 어떤 연예인에게 맑은 날씨가 펼쳐지고 또 어떤 연예인에게는 흐린 날씨가 펼쳐졌는지 연예 온도를 날씨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연예 온도 최혜정 씨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간 날씨 연예 온도입니다. 오늘도 맑음과 흐린 날씨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오늘의 흐린 날씨부터 보겠습니다. 네, 김생민 씨인데요. 제1회 전성기를 누렸지만 결국 출연 중인 모든 프로에서 하차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에는요, 배우 최지우 씨가 있습니다. 얼마 전 비공개 결혼식을 치렀는데 드디어 남편의 정체가 공개됐다고 합니다. 오늘 연애 온도 먼저 최지우 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네, 자, 모든 것이 비밀리에 붙여졌던 최지우 씨의 결혼에 대한 얘기 이제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29일에 결혼했죠? 네, 29일에 결혼을 했는데 정말 이런 또 깜짝 결혼이 없어요. 일단 결혼 당일에 알려지기도 했고 네. 최지우 씨가 결혼을 한다, 신랑이 있다. 그리고 가족 친지 정도만 불러서 소규모로 한다. 이거 말고는 네. 뭐 신랑의 정체도 없고 결혼식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으로 네. 비밀 결혼, 정말 비공개를 넘어 비밀 결혼이 치러졌는데요. 그 이후에 이 사진 3장, 저 지금 보시는 웨딩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네, 네. 근데 지금 보시듯이 신랑은 뒷모습만 나와요. 본인 모습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키가 큰 것 같지? 덩치가 있는 것 같아. 이 추측할 정도 수밖에 없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런데 이 소속사에도 사실 하루 전에 얘기했다고요. 소속사에도 그나마 왜 하루 전에 얘기했냐. 저 결혼식 끝나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하면서 자필 편지를 팬들께 써놓은 거예요. 그런 바람에 그나마 소속사도 하루 전에 알았고 소속사 식구들도 정말 소수만 왜 참석했느냐. 저 3장의 사진 찍으러 그렇게 참석을 했을 정도고요. 그럼 그 자필 편지에는 뭐라고 써 있었느냐. 정말 우리 예쁘고 행복하게 잘 살겠다. 그리고 그동안 주셨던 사랑 기억하면서 배우로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이런 그 이제 내용을 남겼고 그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팬들 여러분, 제가 신랑분이 좀 평범한 직장인이다 보니까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네, 그 자체가.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이 신랑분의 뒷모습만 약간 네. 나오다 보니까 궁금증이 네. 더 커지는데 정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정체가 어떤 분이죠? 밝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네. 얼굴은 아직 안 알려졌습니다. 네. 네. 다만 키가 제법 크시고 네. 아주 훤칠한 훈남인데 IT 업계에 종사한다라고 알려졌고요. IT. 최지우 씨보다는 나이가 어린 것으로 연하남이다라는 걸 알려졌는데 30대라 그래요. 꽤 나이 차이가 나겠는데요, 그러면? 그리고 나이 차이가 좀 있죠. 예.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 최지우 사실 씨가 뭐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아니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아무튼 그 두 분의 결혼을 두고 사진 석장밖에 지금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요. 네, 네. 일단은 IT 업계 종사하시는 분 최지우 씨보다는 나이가 어리고 키가 제법 크고 훈남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팬카페 최지우 씨가 이제 결혼 사실 이렇게 알리면서 조금 전에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남편이라든지 결혼식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연예인이 아니고 일반인이니까 네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달라 네. 뭐 이런 얘기를 또 남기기도 했죠. 사실 뭐 최지우 씨의 남편 네. 이게 뭐 곧 정체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예.
그래도 남편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럼요. 알고 네. 있다는 거. 네. 자, 결혼식도 굉장히 소박하게 치렀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네. 호텔 자체는 뭐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네.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곳에 뭐 화려한 예식장이나 레스토랑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고요. 네. 네. 그곳에 별도의 뭐 작은 스튜디오 공간이 있는데 네. 여기를 예식장으로 다시 꾸며서 그렇게 소박하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장소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40여 명 정도만 참석이 가능했고요. 네. 그래서 가족들만 네. 참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마 처음부터 40명만 초대하려고 작게 꾸몄겠죠? 네, 그리고 네. 별도의 청첩장이나 예식장 안내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이 호텔을 찾은 그냥 일반 분들도 네. 여기에서 최지우 씨의 결혼식이 진행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랬겠죠.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냥 가족 식사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절대 눈에 띄지도 않았고요. 네. 예식은 가족끼리만 약간 작은 교회에서 펼쳐진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축가도 성악가가 와서 그렇게 조용하게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네. 연예인도 참석을 거의 안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호텔 예. 측도 사실은 좀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홍보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맞아요. 아무튼 김효선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텔에서 결혼식을 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진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연예인들한테 청첩장이 갔으면 어떻게든 통해서 기자한테 전해줬을 그럼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일단 연예인 하객이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정말 가족 친지 한 40여 명? 그리고 이제 1년여를 교제하는데 이 언론에 공개가 안 됐었다. 결혼까지도 공개가 안 됐었다. 진짜 이게 정말 철미하네요. 대단한 보안이 지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국정원이네요. 그러니까 영상 통화만 하면서 사귀었던 게 아닐까요? 네. 예, 이거는 의심이 들 정도로. 많은 추측이 난무하는 네. 군요. 추측이 난무했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소박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 알려졌던 이 호텔이 굉장히 비싼 그 웨딩 아주 럭셔리한 이제 웨딩샵이다 보니까 절대 거기서 안 했고 네네. 그냥 작은 레스토랑에서 밥만 먹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최지우 씨 다시 한번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이제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은 그 다음 소식이 딱 정해져 있네요. 바로 임신 소식. 2세에 대한 얘기 저도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흐림 소식은 이제 김생민 씨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26년 만에 제2가 아니라 제1의 전성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방송을 꾸준하게 했지만 이렇게 전성기를 누린 거는 이제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6개월 만에 업계 퇴출 상황에 놓이게 됐죠. 맞습니다. 네. 이제 10년 전 일이 불거졌습니다. 2008년이었고요. 당시 이제 김생민 씨가 출연하던 한 프로그램에 회식이 있었는데 이때 네. 노래방 회식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스태프 2명에게 성추행을 했고 당시 한 명한테는 그 이제 사과를 했는데 PD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그 한 명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그 한 명이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던 그걸 이제 10년 만에 요번에 그 토로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두고 사실은 김생민 씨가 보도는 4월 2일에 됐지만 3월 네. 21일에 이 당사자를 만나서 눈물 흘리면서 이제 사과도 했고 또 대중에게도 알렸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미처 그 상대가 상처받은 걸 몰랐다. 그래서 요번에 최근에야 알게 됐고 사과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참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사실이 바로 김현욱 씨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정말 26년 만에 겨우 네. 찾아온 제1의 전성기였잖아요. 그 방송계에서 김생민 씨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꾸준히 진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방송을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서야 정말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고 각광받는 그야말로 제1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됐던 것인데 92년도 데뷔거든요. 아유. 26년 만에 찾아온 첫 전성기를 이렇게 좀 아쉬운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김생민 씨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그 절약하는 이미지, 예. 돈은 쓰지 않는 것이다라는 맞아요. 모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절약하면서 성실한 이미지가 있었고요. 특히 그 돈을 모으는 재테크 방법에 있어서 뭐 일확천금을 노리는 어떤 투기식 방법이 아니라 네. 정말 차곡차곡 저축하는 또 적금하는 그런 개미 이미지를 스타일인 거죠. 또 네. 심어줘가지고요. 그 뭐 흔히들 통장 요정이라는 표현도 썼잖아요. 네. 김생민 씨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뭐 욜로라든지 요즘 돈을 좀 쓰자라는 추세가 진행이 맞아요. 되고 있을 때 김생민 씨가 단호하게 이제 유행어도 만들었죠. 네. 스튜핏 뭐 이런 유행어도 만들었고 절약 잘하시는 분들한테 great이라는 칭찬도 해주면서 정말 좋은 그 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아쉽게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그 김생민 씨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제적 철학은 많은 분들한테 전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생민 씨의 사건에 좀 벗어나서 김생민 씨에 대한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렇게 절약하다 보니까 이제 모은 재산에 대해서도 다들 관심이 많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생민 씨는 알뜰살뜰 아주 장기간 저축을 꾸준히 했던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분으로 유명했죠.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았고 부동산에도 뭐 해박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스타들이 재테크 상담을 김생민 씨한테 많이 했어요.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방송을 통해서 김생민 씨는 17년 동안 약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만 2건의 부동산도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텐데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죠. 네. 부인과 아버지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가 15억 원 상당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삼성동에도 있습니다. 16억 원 정도고요. 역시 아파트인데 이렇게 알려진 재산만 약 40억 원 정도로 파악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 나름 부동산 투자에도 좀 일가견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관심이 모은 돈은 많았어요. 10억인데 네. 여기저기 투자를 해서 이제 재산을 좀 불린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게다가 이번에 또 최근에 임기몰이를 하면서 수입이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네, 수입 늘어났고요. 사실은 그 이제 10억 모았다 한 게 2000년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2000년도거든요. 네. 그때 10억이었고 그걸 또 종잣돈으로 엄청나네요. 해서 예. 이렇게 이제 부동산도 샀고 어떻게 보면은 막 그 연예인들이 막 몇십억짜리, 백몇십억짜리 빌딩 샀어요가 아니라 그래 수입의 80%를 저축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김생민처럼 10억 모으고 나도 한 부동산 40억 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희망을 줬고 예. 요걸 가지고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맞아요. 이건 이제 팟캐스트부터 시작했지만 예. 지상파까지 진출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한 2달 사이에 광고를 20편 맞아요, 찍었어요. 맞아요. 예. 네, 광고도 많이 찍고 이제 거기다가 소속사도 생겼죠. 2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그것도 굉장한 거대 기획사에 들어갔죠. 네네. 강호동 신동엽 씨가 있는 데를 들어갔고 네. 신동엽 씨 매니저를 하던 분이 김생민 씨 매니저를 했는데 신동엽 씨도 사실 고정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도 네네. 야 김생민 스케줄 따라가려니까 내가 정신이 없다 할 정도로 그리고 게다가 행사비가 15배가 올랐는데 어휴. 그런데도 그 스케줄을 다 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요청이 많았고요. 네. 특히나 대학교 강의 요청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네요. 그러네요. 자, 말씀하셨지만 출연 중인 프로그램, 광고 등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네, 일단 김생민 씨가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보자면 네. 출발 비디오 여행, 동물농장, 그리고 연예가 중계 등 일단 20년이 넘게 진행을 네. 하고 있는 그런 장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1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새롭게 투입된 프로그램도 다수가 있어요. 네. 이 프로그램에서 거치가 어떻게 되느냐는 일단 소속사가 밝힌 바에 의하면 김생민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깊이 하고 있고 네. 현재 출연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에게 일단 누를 끼칠 수 없기 때문에 하차 의사를 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 특히 제작진, 출연진, 그리고 응원을 해주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방송은 이렇게 일단락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예요. 광고 20편 이상 찍었고요. 뭐 종류도 다양합니다. 게임, 쇼핑몰, 식품, 보험, 자동차 굉장히 많은데 일단 현재 방송되고 있는 네. 이 광고 같은 경우는 다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사실 문제는 위약금이겠죠. 맞아요. 사실 광고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끝났는데 책임이 이제 본인에게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 위약금이라는 건 사실은 계약서 상에 어떻게 표기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통상 위약금을 얘기할 때 이 광고라는 것에 있어서의 모델은 뭐 어떤 이미지의 아주 가장 결정판 아니겠습니까? 이 모델의 이미지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이 광고 효과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광고사를 특히 광고를 찍은 그러니까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그 손해가 엄청날 겁니다. 네네. 그런 손해를
이게 어느 순간 좀 보존하기 위해서 계약서상에 표기를 하는데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요 그 계약을 한 시점 이후부터 이 광고 모델에게 어떤 신변의 변화가 생겨서 이미지가 실추된다든지 이러면은 위약금을 어떻게 문다라든지 이런 걸 특약사항으로 적는다고 해요. 네네. 김생민 씨 계약서에 어떻게 표기가 돼 있는지는 아직 뭐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예. 워낙에 대량의 광고가 지금 동시다발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광고 모델료 자체도 과거의 김생민 씨보다는 뭐 말씀하신 많이 것처럼 뛰었겠죠. 행사비가 네, 15배가 뛰었다고 하는데 이 광고 그 모델료도 굉장히 올랐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상응하는 만약에 위약금이 물어졌다면 이거는 뭐 1억 2억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참 엄청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이제 소속사하고 좀 통화를 네네. 해봤어요. 네. 근데 이걸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광고들이 좀 2개월, 3개월 단발성이었어. 단발성이었고 또 이제 계약 기간이 이미 종료된 것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이 최근의 추세가 그 뭐 그냥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 이미지 실추를 시켰다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형사상의 유죄를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돼서 구체적으로 돼 있네요, 네,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혹은 광고 계약 이후 시점에 일어난 일. 네. 근데 이게 또 10년 전 일이고 그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좀 상황이 뭐 애매하네요. 전혀 위약금을 물지 않는 상황이 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것처럼 위약금 폭탄 이런 상황은 좀 아니고 네. 근데 이런 거를 좀 소속사 확인 없이 보도가 일방적으로 나가서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프로필에서는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요? 빠져 있다고 이것도 보도가 나왔어요. 아,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소속사가 예. 아니 처음부터 없었다. 아직 올리지를 못한 상황이었는데 마치 논란이 일자마자 하루 만에 삭제한 걸로 또 보도가 예. 돼서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뭐냐면 이 프로필 사진을 좀 잘생기게 하나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했는데 김생민 씨가 너무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사진을 못 찍어서 아직 소속사 연예인 리스트에 못 올렸다는 거.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속사와 계약 파기다 이런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소속사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앞서서 뭐 사진이 내려졌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는 일이 시작되면서 네. 소속사에서 김생민 씨를 내치려는 것 아니냐라는 소문이었는데요. 물론 기사도 있었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소속사가 역시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 적은 논의한 적도 없을 뿐더러 네. 앞으로 김생민 씨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만 논의를 했고 그리고 추측성 보도는 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김생민 씨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다른 자산관리로 재테크에 성공한 스타들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 우리도 희망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첫 네. 번째 재테크에 성공한 스타 누군가요? 바로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1년여 교직 끝에 아하. 연하남과 결혼한 우리 최지우 지우님의. 씨예요. 네, 사실 이제 최지우 씨가 1994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96년도가 그녀에게 중요한 해입니다. 이때 그 이자벨 아잔이 닮은 그 닮은꼴 대회에서 1등도 했고 그때 바로 첫사랑에서 배용준의 첫사랑 이때만 해도 조연이었어요. 근데 너무 눈에 띄면서 그 뒤에 뭐 천국의 계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그리고 다시 한번 배용준 씨랑 만나면서 그 겨울연가 그러면서 일본에서 지우힘에 네, 지우 네. 공주가 됐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돈뿐 아니라 이 한류 스타, 원조 한류 스타라서 일본에서도 굉장한 돈을 벌어들였고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녀가 축적한 돈이 강남의 고급 빌라 한 두 채 값이라고 하니까 예. 이미 뭐 30억, 40억 원으로 막 넘어가는 거죠.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 어느 정도 금액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네. 사실 뭐 제가 그 국세청도 아니고 제대로 확인하기는 힘듭니다만 그러네요. 일단은 그 최지우 씨가 유명세를 타고 돈을 본격적으로 좀 많이 모았다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연가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대히트를 하면서 일본에서만 벌어들이는 그 수익이 100억 원대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드라마의 회당 출연료도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자꾸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연예인들이 그 대부분 재테크하면서 빠지지 않는 게 또 부동산이잖아요. 맞아요. 네. 부동산에도 제법 소질이 있었나 봅니다. 특히 강남에 있는 그 청담동에 5층짜리 건물은 54억에 어휴. 매입을 했는데 이게 또 금세 2배 가까이 뛰어올랐다고 그러고요. 이 건물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2013년도에는
43억 정도를 주고 역삼동에 있는 5층짜리 빌딩을 하나 또 장만을 했는데 네. 이것도 지금 50억 원대가 됐다고 해요. 야. 강남에 보유한 이 두 채의 빌딩이 일단은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위치거든요. 맞아요. 위치가 좋답니다. 그래서 그러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뭐 이런 부동산 말씀이 가격은 있습니다. 뭐 지금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니까 최지우 씨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최지우 씨가 과거에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나와 결혼할 남자는 행운아가 맞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매우 하거든요. 그렇다로 봐요. 매우 그렇다. 그렇죠. 저도 인정하는데 왜 행운아라고 생각하냐? 만약 최지우 씨와 결혼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그야말로 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최지우 씨가 머뭇거리면서 잘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질문자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재산이냐? 재산 맞냐라고 물어보니까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재산, 어떤 재테크에 대해서 인정으로 갔습니다. 예. 자, 이제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네요. 그 행운아는 IT 업계 종사자 30대 남자. 그분. 연하남. 네, 그분, 연하남. 네. 자, 모쪼록 다시 한번 결혼 축하를 드리면서 다음 네. 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 재테크에 성공한 스타는 누굽니까? 이분은 모델인데요. 모델로서도 뭐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만 네. 최근에는 그냥 전현무 씨의 짝으로 아, 많이 알려지고 있고 또 예능에서도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모델 한혜진 씨입니다. 한혜진 씨가 데뷔는 아시다시피 모델로 했고 그 데뷔하자마자 이 유럽이라든지 세계 무대에서 통하는 한국의 미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로 굉장한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2013년부터 예능 프로그램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네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혼자 살면서 네네. 하는 네.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거기서 아주 큰 히트를 하게 되죠. 대중적인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고 광고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요. 2016년도에 역시 이분도 부동산입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를 당시에 이제 6억이 넘는 돈을 주고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역시 혼자 살아야 뭐가 잘 되나 봐요. 예.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면 안 되는데. 부러우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요. 예. 가정을 이룬 게 얼마나 혼자 살다가 또 누굴 만나고 그러는 거죠. 예. 네, 그렇다면 그때 샀던 그 건물 네. 현재는 어떻게 됐을지 올랐겠죠. 궁금해지네요. 결론적으로 올랐겠죠? 올랐습니다. 네, 올랐는데 그럼요. 어느 정도 올랐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그곳이 방송에 공개된 그 아파트입니다. 약 36평, 34평 규모네요. 알려져 있는 곳이고 이곳이 역시 아파트도 위치가 좋아하나 봅니다. 명품 거리가 있고요, 주변에. 오. 도산공원도 있어서 운동도 할 수 있는 거리예요. 네, 어딘지 딱 머릿속에 네. 그려지네요. 그리고 학군도 좋고 네. 교통도 좋아서 네. 2년 만에 무려 5억이 올랐다고 네? 합니다. 배가 됐네요. 6억 주고 샀는데요. 그러니까 6억 주고 샀는데 물론 이게 부동산 관계자의 평가이긴 한데요. 네. 그냥 현재 같은 평형대가 12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대요. 2년 만에 5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부동산 네. 관계자가 평가를 한 부분입니다. 네. 한혜진 씨가 이 정도 모았으면 물론 두 사람 사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전현무 씨는 어느 정도 모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러네요. 네, 궁금하죠. 네. 당연히 훨씬 많아요. 이분은 뭐 평생 모은 게 아니라 한 해, 지금 한 해 방송 출연, 네네. 광고, 행사까지 해서 연 30억, 40억을 벌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또 본인이 밝혔죠. 네. 전세 생활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전세 털고 내 명의로 집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의 위치가 또 어디냐. 아까 네. 위치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것이고요. 한강뷰. 평수가 또 굉장히 넓네요. 44평. 아유. 네, 그걸 뭐 지금은 10억 원 초반대에 샀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연예인분들이 사는 집은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네요. 네, 금세 또 이게 20억 원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주 뭐 내부 이 노총각의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깔끔한 인테리어를 자랑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성공의 그 보증수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거기다가 또 명품 차들도 막 사들이던데. 예. 아무튼 뭐 잘 벌고 있네요. 네, 현무 씨가. 네. 자, 다음 재테크에 성공한 스타 또 알아볼까요? 이분도 또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지만 네. 집입니다. 예. 이효리 씨고요. 아, 이효리 이효리 씨. 일단 이제 지금 제주도에서 계속 이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이효리 씨잖아요. 근데 이효리 씨는 제가 보기에 이게 좀 나빠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고 또 효도부터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테크를 했는데 네. 그녀의 또 이 재테크 규모도 이게 강남의 또 이 집 한 두 채 값이라고 하는데 강남의 집이라는 게 사실 뭐 몇십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그렇죠. 많잖아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딱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뒤에 분들이 또 해주실 텐데 이 이효리 씨가 예. 언제 데뷔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1998년도 핑클
네, 지금 나오네요. 20년 됐어요. 20년. 네, 블루레이. 20년 됐네, 진짜. 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면 2003년도에 솔로 전향해서 예. 그 전까지는 원조 요정이었으면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 섹시 디바로 맞아요. 변신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2013년 8월이었죠. 우리나라에서 그 손꼽히는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인 이상순 씨랑 결혼해서 제주도에 안착을 했어요. 사실 그 뒤에 보면은 이분 두 사람 다 별로 활동 안 하고 네네. 어떻게 보면 돈 벌지 않으면서 네. 그리고 요즘에는 민박집 예능 하면서 그렇게 본인이 사는 대로 사는데 그게 또 벌이가 되는 그런 네. 삶을 유지하고 있죠. 참 부러워요. 예, 남들은 집을 떠나 스튜디오로 옮겨야 방송을 하는데 그렇죠. 본인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제작진이 옮겨가서 방송을 해요. 오늘 여러 번 배 아프신 것 같아요. 그 속에서도 또 힘든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아까 효도 얘기를 잠깐 네. 하셨는데 네. 이효리 씨가 효심이 또 남다르다면서요. 이효리 씨 가족이 가족 간의 그 정이 굉장히 두터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효리 씨도 뭐 아주 그 효녀로 유명한데 이효리 씨가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부모님께 제일 처음 해드린 게 집을 사드렸다고 합니다. 네. 10억 원대 넘어가는 집을 사드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뭐 매달 생활비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직계 가족들, 뭐 엄마, 아빠 당연히 또 이렇게 효도를 하는데 고모한테도 고모한테도 잘해줬대요. 고모가 순대집을 운영했는데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고모가 진짜요? 좀 편하게 살 수 있게끔 야. 이렇게 해준 것이 또 이효리 씨가 사실 통도 큰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집안의 기둥 같은 역할을 했네요. 나도 사촌 되고 싶다, 그죠? 저도 되고 싶습니다. 이효리 씨 집이 예. 그 아시는 것처럼 이발소를 했었잖아요. 네, 그 사남매 중에 이효리 씨가 있는데 맞아. 어렸을 땐 단칸방에 살았다고 해요. 그 예전에 뭐 다들 그 이사 다니고 이러면 예. 그 집에 식구 몇 명이에요. 새빵살이 하면 식구 많으면 또 눈치 보이고 그랬었는데 이사 갈 때마다 4남매를 3남매로 속이느라고 이효리 씨는 그 이삿짐 안에 숨어서 이렇게 이동하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예전에는 어려웠었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네,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발소에서 그 딸린 방에서 6명이 함께 아유.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버지는 굉장히 예전부터 그때부터 근검절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장만해야 하기 그러니까.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효리 씨는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본인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왜 초등학교에서 급식 우유 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급식 우유를 더 먹고 싶어서 네. 아이들이 하교하고 난 다음에 남은 우유를 더 먹기도 모아서. 네, 먹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도시락 반찬은 햄 싸우는 친구가 그렇게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럼 뭐 저도 그래요. 본인의 도시락은 뭐 무말랭이나 장아찌 정도만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락을 꺼내서 펼쳐 보이기가 창피했었다라면서 본인의 어린 맞아요. 시절을 그 당시에는 추억했습니다. 햄과 쇠고기 장조림. 어휴, 네, 메추리알까지 이게 있으면 최고인데. 예, 고급스러운 부의 상징이죠. 그런 반찬이었는데 네. 이효리 씨도 참 어려운 시절이 길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이발소에 보면 이렇게 왜 옛날에 그 가게 옆에 방 하나 달려 있잖아요. 네네네. 그 가게에 달린 방에서 그 4남매와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6식구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8평이었는데 거기에 이 이발소도 있고 거기에 방도 있었고.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이 가족들만을 위한 화장실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 집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살았는데 이 아버님한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돈을 모아서 집부터 사야 되겠다 이걸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이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집 사야 돼 하면서 화장실 출입 또 비누 얼마큼 쓰나 이것까지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화장실 또 많이 가면 거의 식구 많아서 또 이제 화장실 푸는 새 많이 내라고 할 거고 휴지도 많이 들 거고 그렇죠. 비누도 아껴 써야지 하나라도 덜 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아껴서 아버님이 집을 사셨던 거, 그러니까 살려고 노력하셨던 거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주로 늘 자연식 좋게 말해서 이제 말하자면 풀을 먹고 산 거죠. 그러다가 두어 달에 한 번 고기를 먹는데 그게 닭이었고 그것도 왜 질긴 패닭 있잖아요. 패닭. 싼 거. 네, 그거 이제 폐기 처분할 닭 그 패닭을 사다가 네. 그거 질긴 닭 먹는 게 유일한 육류 우와. 반찬 식단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도 힘이 좋은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자연 식단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효리 씨 지금도 네. 생선 정도는 먹지만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자연 식단으로 살고 있죠. 그러네요. 예, 이러다 보면 가난을 원망하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어린 나이엔 네. 더 했겠죠. 그러니까요. 특히 학교 다니고 이러다 보면 뭐 준비물 준비를 네. 못 한다든지 뭐 네. 체육복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음악 시간에 그 실로폰 같은 거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네. 거 준비 못 할 때 속상했다 그러고요. 다른 친구들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 또 못 다니고 그런 자신의 처지를 뭐 비관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랬던 이효리 씨가 이제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재테크는 또 어떻게 했을지 이제 궁금하네요, 궁금해집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예. 부동산입니다. 역시 부동산이네요. 역시 부동산인가? 이효리 씨 지금 제주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예. 이 제주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전부터 이 자산 관리라는 게 뭐 대단한 일이 없었다. 이효리 씨가 방송에 나와서 직접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돈이 생기는 대로 이곳저곳에 집을 샀다. 예.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제주도 그 속일댁으로 유명하잖아요. 애월읍 속일리. 이 네. 신혼집이 이상순 씨 남편의 명의로 돼 있고 서울에 있는 그 집들이 있습니다. 논현동하고 삼성동에 각각 30억 그리고 22억 상당의 빌라들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는데 여기는 이효리 씨의 명의로 돼 있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세를 받아서 사는군요. 한 3년 동안 활동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그쵸. 우리는 매일매일 벌어서 사는 그럼요. 예. 쉬면 마이너스인데. 예. 그쵸.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막노동이라고 시청자분들도 표현하는데. 궁금해하실 것 외발 자전거예요. 계속 굴러야 매번 돼요. 일을 해야 자, 수입이 여기서 있잖아요. 푸념들을 늘어놓으세요. 자, 이효리 씨는요, 3년 동안 수입이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했을 때 여태까지 벌어둔 돈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그때 쓸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때 뭐 보험 재테크라고 하죠. 보험을 들었을 때 뭐 한 달에 4천만 원 정도가 보험에 들어갈 정도로 와.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물론 이게 오래가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수입이 줄어들면서 그렇죠, 그렇죠. 1, 2년 만에 보험 재테크는 그치게 됐고 또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쉬는 기간에는 중간에 해약을 해서 네. 뭐 광고도 안 하고 수입 없는 그 시기를 버텼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안 벌고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냐라면서 본인만의 또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멋있는 말 많이 해요. 맞아요. 근데 정말 이효리 씨 말에 공감하는 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How? 맞습니다. 네. 야, 그들의 글로벌하다. 그 제주도 사리를 보면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좀 시간적으로도 여유로워 보이고 네. 특히 남편 이상순 씨가 이효리 씨한테 친구처럼 너무너무 살뜰하게 잘 챙기잖아요.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자 이효리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 남편은 늦게 일어나서 차 마시고 기타 치는 게 일상인 사람이고 그렇게 시간이 있어서 나한테 잘해주는 거다. 당신들의 남편들은 열심히 뼈 빠지게 돈 벌어오지 않느냐. 근데 사실 어떤 때 보면 그럼 남편은 지금 이효리 씨 대비 뭐 같이 돈을 안 벌겠다지만 더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약하잖아요. 기울잖아요. 이효리 씨가 워낙 보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분도 기운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저작권료부터 해서 저분도 꽤 있지 않나요? 저분도 꽤 벌죠. 근데 네. 이효리 씨가 또 워낙 잘 벌다 네. 보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인 이렇게 거니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나는 뭐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효리 씨가 돈이 그렇게 많아요. 했더니 네, 네. 아니 뭐 그렇다 수백억 원 있는 거 아니고 이게 생각하기 나름 아니냐. 내가 이제 쓸 만큼 있고 그 아까 이제 고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돈이 생길 때마다 여기저기 네, 집 네. 샀는데 이제는 그거 한 채씩 팔면서 생활비로 쓰고 있다. 저는 본인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벌어놓은 돈 그리고 굉장히 바쁘게 살았잖아요. 네. 지금의 시간의 여유 네. 이거를 찾으면서 살 수 있는 게 누구나 뭐 수십억 있다고 가능한 건 아닌 것 아니죠. 같고요. 욕심은 갈수록 더 크고. 그럼요. 맞아요. 누구나 수십억 있다고 남편이 네. 조금 게으른 생활을 해도 태평하게 살아도 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건 이효리 씨가 굉장히 이 마음에 농사를 잘 짓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득도했네요. 예. 그리고 이제 부부끼리는 뭐 둘 중에 누군가가 벌면 되니까. 그럼요. 갑자기 뜬금없지만 도경환 씨, 아. 제 후배, 네. 그 아내가 장윤정 씨잖아요. 본인의 월급의 100배를 번다 100배가 그래요. 지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예. 부러운 건 아닙니다만. 네. 이게 자, 어쨌거나 이효리 씨는 마음이 선행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라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네. 아시는 것처럼 워낙에 그 동물 애호가고 유기동물들을 위해서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요. 특히 또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도 기부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도 참 많이 하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인데 지난해에는 그 일제 강점기를 다뤘던 영화 눈길이라고 있는데요. 이 뮤직비디오에 날 잊지 말아요가 담겼는데 이 또한도 재능 기부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정말 마음이 넉넉한 분이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재테크에 성공한 스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굽니까? 재테크에 성공한 스타이면서
뭐 재테크에 성공했다는 건 당연히 그 연예계에서도 성공을 했다는 얘기겠죠. 예, 동엽신, 신동엽 씨인데요. 91년도에 SBS 특채로 데뷔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신동엽 씨는 데뷔와 동시에 거의 그 톱스타 반열에 오릅니다. 크게 뭐 무명 시절을 겪거나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원래 대학 시절부터 19금 개그를 굉장히 즐겼었는데 네. 개그맨 선배인 이성미 씨가 그 사실을 알고 네. 신동엽 씨를 데뷔할 수 있게끔 도와줬다고 해요. 단번에 스타가 되고 나서 뭐 지금은 뭐 동물, 음식, 음악, 뭐 코미디 가리는 거 없이 전방위로 모든 활동을 장르를 하고 다 있어요. 하네요. 뭐 오죽하면 동엽신이겠습니까? 네. 신동엽 씨가 사실은 그 아시는 것처럼 사업 실패로 굉장히 곤란을 맞아요, 겪었던 맞아요.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빚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신동엽 씨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상파 활동뿐만 아니라 뭐 케이블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방송 엄청 많이 했어요. 예. 그러면서 진짜 빛의 속도로 빚을 갚아 나가가지고 지금은 200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 빚을 갚고 나서도 이렇게 많이 네. 벌었으면은 네, 대단한 그런 실력의 소유자인데 네. 이 역시 사업 실패 때 빚은 좀 많지 않았었나요, 사실? 그렇죠. 네. 우울한 이야기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 사실 신동엽 씨가 DY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만들게 돼요. 그래서 2008년에는 이사로서도 활동을 하는데 이때 정말 최고라 하는 그런 MC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를 운영하게 되고 네. 또 예능도 제작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동업자가 회사 지분의 반을 뭐 다른 데 넘기고 신동엽 씨도 보증을 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인수합병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좀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했고요. 또 이후에 조금 좀 이상합니다. 이 다이어트 신발 사업에까지 맞아요. 뛰어들게 그게 됐어요. 맞아요. 좀 나아졌다 싶을 때 다시 그쵸. 예, 사업병이 생기고 그 신발 저도 봤어요. 이 네. 뒤쪽이 이렇게 도톰하게 뭉뚱해가지고 생긴, 예, 맞습니다. 이렇게 신고 다니면서 본인이 방송에 직접 신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랬던 동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동엽신이 하는 네. 뭐 사업이니까 궁금증이 생기는데 왜 이걸 했을까라고 의문이 생기면서 역시 이 사업도 안 좋게 끝나게 됩니다. 또 네네. 자체 제작을 했던 그 예능 프로그램도 잘 되지 않으면서 네. 빚이 수십억 원이 생기게 됐어요. 예. 근데 아까 고윤준 씨가 말씀하신 대로 빚도 빛의 속도로 갚고 200억 원대 자산가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청산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요. 일단 뭐 그의 입담, 네. 재능이 이제 큰 몫을 했죠. 근데 또 하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빚만 갚는데 전념하겠다. 이 마음에 또 다짐이 컸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2010년 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사업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송에만 전념하겠다 하고 뭐 지상파, 종편, 케이블 9개 프로그램에 고정을 하면서 네. 또 게다가 이 신동엽 씨가 소처럼 일했네요.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갈비뼈나 엉치뼈가 다쳤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뭐 어차피 못 움직이니까 그런 김에 나는 버는 족족 빚을 갚겠다. 이런 마음이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4년 만에 갚았는데 뭐 우리가 4년 만에 수십억을 먹지 않고 살아도 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 정도로 그래도 앞만 보고 달리면 빚을 좀 빨리는 갚을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우리한테 팁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아까 뭐 소처럼 일했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는데 네. 정말 한동안에는 TV를 켜기만 하면 나왔어요. 그럼요. 대단했습니다. 신동엽 네. 씨의 활동이 대단했었는데 그 빚을 갚아 나왔던 일화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신동엽 씨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주면서 네. 그 뭐 함께 공유했던 것도 있는데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좀 고민 있는 분들이 맞아요. 출연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어린 친구인데 부모님들이 이혼하고 일찍 가장이 된 어린 친구가 좀 자신의 그 소망이 12살짜리니까 네, 워터파크를 가고 싶은데 집에 빚이 많아서 난 못 간다. 뭐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신동엽 씨가 해줬던 말이 나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사업 실패해가지고 빚이 굉장히 많았는데 내가 커서 한 번에 갚았다. 라면서 이제 어린 친구한테 용기를 심어줬던 이런 일화들도 있었습니다. 예. 자, 뿐만 아니라 신동엽 씨는 이제 꾸준히 또 기부를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4년간 3억 원을 기부하면서 또 떠들썩하지 않게 이렇게 선행의 훈훈함을 더하기도 하니까 역시 이런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넉넉하다라는 쪽으로 다 이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무비데이트 우리 뭐 볼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오피스 순위 공개합니다. 네, 주간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퍼스픽님, 4위 7년의 밤, 3위 지금 만나러 갑니다. 2위 레디 플레이어 1, 1위는
곤지암이 차지했습니다. 네, 하나씩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네, 1위 곤지암인데요. 네. 곤지암은요, 섬뜩한 괴담으로 둘러싸인 곤지암 정신병원으로 공포 체험을 떠난 네. 7명의 공포 체험단이 벌이는 이야기인데요. 이 굉장히 컨셉이 좀 특이한 게 개인 방송을 진행한다는 컨셉입니다. 1인칭 시점으로 촬영을 하니까 관객들은 마치 그 1인 방송을 보는 것처럼 빠져들게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거 보러 가시더라고요. 네, 보다가 예. 우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뛰쳐나오는 분도 있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제 친구는 40 넘은 남자인데 저거 보다 울었대요. 40 넘은 남자 울면 안 됩니까? 여성 호르몬 나와요. 네, 네. 2위는요? 2위가 이게 대단합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네. 영화인데 그 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판타지거든요. 네. 영화 속에서 게임을 하는 가상현실 얘기가 나오는 건데 204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가상현실 속에 숨겨진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 속에 숨겨놓은 메시지 찾는 뭐 이런 모험인데 소설이 그 동명 소설이 있습니다. 원작이 어니스트 클라인의 동명 소설을 영화한 것인데 굉장한 기술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7년의 밤 좀 소개해 주시죠. 저 이거 좀 박스오피스 순위 올라가기를 응원하면서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이 최연수 역할로 나오는 유승용 씨가 약간 젊은 시절과 나이 든 시절 역할을 하는데 그때 정말 굉장한 명령기를 보여줍니다. 광해 뭐 7번 방의 선물 이상이니까 꼭 확인하시고 장동건 씨 악역 뭐 단순히 M자형 탈모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서늘한 눈빛이 와 인생 연기했다 싶을 정도로 잘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액션도 좀 있고 스릴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게 해요.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 7년 전 그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에 또 다른 복수가 시작하면서 정말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영화입니다. 꼭 좀 사랑해 주세요. 예, 아주 뭐 영화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봄이 되니까 외출할 일도 많아지고요. 네. 패션에도 더 신경 쓰게 되는 것이 이제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개성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패셔니스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갖춰 입고 네.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눈은 물론 입까지 즐거워지는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봄날에 떠나는 입맛 여행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따사로운 봄날, 봄바람 타고 살랑대는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하는 것.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일 아닐까요? 이번 봄, 눈은 물론 입까지 행복하게 하는 맛집으로 함께 가시죠. 아니 맛집에 간다더니 여긴 가정집 아닌가요? 어머머머, 근데 카페 못지않은 비주얼,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꺽?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걸 정말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닌데요? 에? 진짜요? 그럼 대체 누가 만든 거죠? 벨소리가 들리더니 봉투 하나를 들고 오는 주부. 이윽고 주방에 먹음직스러운 브런치가 펼쳐집니다. 이게 제 홈카페의 비법인데요. 이렇게 주문하면 포장돼서 카페에서 배달이 와요. 맛있는 브런치가 배달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브런치 도시락을 이용한다고요? 제가 맞벌이라 아이 현장 와서 가거나 갑자기 도시락을 싸야 할 때 이렇게 배달받아서 받으면 아이도 좋아하고 저도 간편해서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정인아, 우리 다음에도 이렇게 둘이 데이트할까? SNS에서 핫한 홈카페 분위기를 쉽게 낼 수 있어 인기 있다는 카페. 저희도 직접 가봤는데요. 왜 그렇게 인기 있는지 그 비법을 한번 파헤쳐봐야겠습니다. 불고기를 양념에 재우고 있는 사장님, 아니 직접 다 만드시는 거예요? 가격 대비 맛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가격이 너무 고가라 제품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조금 귀찮을 수도 있지만 더 맛있고 좋은 더 퀄리티 있는 음식 만들기 위해서 거의 다 수제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든 수제 불고기는 불고기 파니니로 변신하는데요. 체다 치즈와 모짜렐라 치즈를 불고기와 함께 넣어주고 그릴에 구워주면 소리마저 맛있는 불고기 파니니 완성입니다. 입맛 돋우는 피클도 직접 만드는데요. 설탕과 피클링 스파이스로 배합초를 만들어주고요. 양배추에 부어주면 끝! 근데 여기에도 비법이? 예뻐 보이게
예쁘게 하고 싶은데 이 보랏빛이 안에 들어가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적채만 사용하면 그 맛있는 맛이 양배추보다는 덜해서 두 개를 같이 혼합해서 하면 맛도 좋고 색깔도 예쁜 피클이 나오니까 이렇게 선택하게 됐어요. 이 피클을 사용한 클럽 샌드위치로 인기 메뉴입니다. 치즈와 햄, 피클을 얹고 각종 채소를 가득 올리면 완성. 신선한 채소와 함께 곁들여지는 수제 리코타 치즈 샐러드는 어떻고요? 보기만 해도 구수함이 느껴집니다.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한상이죠. 제가 만들어서 먹었을 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손님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게 되고 저도 제가 맛있으니까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는 메뉴라서 음식에 대한 철학 때문인지 매장을 찾는 손님도 많습니다. 음식이 나옴과 동시에 절로 바빠지는 주부님들의 손. 그런데 음식의 비주얼은 정말 예쁜데 맛도 훌륭할까요? 맛은 어때요? 야채도 많이 들어가서 건강해지는 맛이고 한 번 먹으면 중독돼서 이렇게 자꾸 땡기는 맛? 동네 엄마들이랑 같이 모여서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면서 힐링하러 왔어요. 두 번째로 온 곳은 속초. 호수가 한눈에 보이는 멋진 풍경에 주부님들 얼굴엔 이미 웃음꽃 만발. 답답했던 마음 가슴이 뽕 뚫히는 게 힐링을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 날씨에 상관없이 호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인기 있는 카페입니다. 멋있다. 봄이 느껴지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흐린 날은 흐린 날대로,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여기서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카페에 파스타가 있다? 거기다 돈가스까지?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곳. 맛은 어때요? 고구마를 돈가스 튀겨서 그 위에 올려서 발라서 나오는데 느끼한 맛이 없고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에요. 수제 돈가스잖아요. 냉동식품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직접 만들어서 하니까 맛있어요. 거기다 파스타인 전복 하나가 통 크게 들어가기까지?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해물을 직접 바다에서 건져갖고 먹는 그런 식감이 아주 풍부하고 깊은 맛이 있죠. 전복도 싱싱한 전복을 넣어서 굉장히 쫄깃거리면서 싱싱해요. 신선한 맛이 나요. 그 맛의 비밀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조리사님 좀 알려주세요. 모든 음식을 다 수제로 만들어서 거기다 질 좋은 재료까지 더해지니 맛은 이미 보장. 이거 만두선 전복인데요. 이거는 이제 파스타에 궁합도 잘 맞고 손님들한테 건강식을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전복에 각종 해산물을 더해서 20년의 내공이 들어간 특제 크림 소스까지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죠. 고구마 치즈 돈가스도 빼놓을 수 없는 메뉴. 마장동에서 구입한 국내산 등심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고기를 한 장 한 장 두들기는 정성까지. 그런데 왜 고구마를 속이 아닌 위에 얹는 거죠? 고구마를 돈가스 안에 넣고 튀기게 되면은 기름이 먹기 때문에 느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위에다 토핑을 하는 겁니다. 달콤 고소한 고구마 치즈 돈가스 완성. 우와, 진짜 대박이야. 이거 어떻게? 어머, 먹어볼까? 어머, 언니, 진짜로 커. 손님들로 하여금 뜨거운 반응을 하게 하는 음식의 주인공은 바로 수제버거. 자르는 것도 버거울 만큼 두툼한 크기 자랑하는데요. 터치가 한박스일 것 같아요. 완전 두툼해. 더 이상 패스트푸드라는 오명은 그만. 풍성한 치즈와 패티의 육즙이 한 입에 들어가면 정말 환상적인 맛. 거기다 에피타이저는 물론 디저트까지 코스처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봄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눈과 입이 즐거운 카페 나들이 어떠세요?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패셔니스타. 패셔니스타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패션의 완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얼굴이요. 몸매요. 귀걸이입니다. 선글라스, 가방. 2018년 핫한 패셔니스타가 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서울의 한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으니 아니 대체 뭘 보는 건가요?
멋짐이 폭발하는 4명의 남자. 등장부터 남다른 포스를 풍기는데 정말 훈훈하다 훈훈해. 이 구역의 패셔니스타. 패션의 완성은 역시 얼굴? 패션의 완성은 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죠? 그날 입는 옷에 따라서 가방도 여러 스타일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방 하나로 또 많은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패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가방. 평범한 옷에도 개성 있는 가방을 들면 멋진 패션을 완성할 수 있다는데요. 게다가 코디별로 어울리는 가방이 따로 있다고요. 깔끔한 정장 스타일엔 서류 가방이나 토트백 등 심플한 가방을 메어 단정한 느낌을, 캐주얼한 옷엔 보스턴 백이나 작은 가방을 코디해 활동성을 높이는 게 어울린대요. 그런데 이 가방들 참 독특해 보이죠? 여기 있는 모든 가방은 이제 제가 직접 핸드메이드로 만든 가방들이고요. 그래서 직접 디자인해서 단순히 카피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만들어보는 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이 모든 걸 직접 만들었다니 신의 손이 따로 없네요. 디자인도 무늬도 독특한 가죽 가방들. 어렸을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아 일본으로 유학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중 최고의 패션 아이템은 가방이라고 생각했다는데요. 이 가방들은 디자인만큼 가죽도 특별하다고 합니다. 가방에서 쓰이는 가죽이 아닌 베지터블 가죽이라 해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제 경련 변화가 일어나서 더 귀해지는 그런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식물성 가죽이란 식물성 탄닌 성분을 이용해 가공한 가죽으로 화학적인 가공을 거치지 않아 친환경적인 가죽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태닝과 스크래치 등으로 가죽 본연의 멋을 낼 수 있다고요. 사용하는 사람의 생활 방식에 따라 가죽의 색감이 바뀌기 때문에 개성을 추구하는 패셔니스타들에게 인기 만점. 와, 정말 멋진데요? 브러쉬로 먼저 이물질을 떨어뜨려 주고요. 바로 크림을 이렇게 브러쉬에 발라준 후에 바로 골고루 침투를 시켜줍니다. 지금 오일이 침투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이렇게 열심히 가방을 문지르고 나니 더욱 빈티지스럽고 개성이 넘치는데요? 최근에는 개성을 찾아 나만의 가방을 만들기 위해 공방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가방 디자인부터 박음질까지 꼼꼼히 알려주신다고요.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가방이 완성된다는데, 어머, 다 완성됐나 봐요. 이게 정말 본인이 직접 만든 게 맞나요? 와, 멋진데요? 엄청 뿌듯하겠어요. 다 완성하신 거예요? 네. 어떠세요? 제가 딱 원하던 가방이에요. 많이 메고 다녀야죠. 패셔니스타에게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두 번째 패션 아이템은 바로 선글라스? 패션 피플이 모여 있다는 곳으로 달려가 봤는데요. 패셔니스타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하나같이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대체 왜 끼고 있는 거예요? 실내에서도 패션을 유지해야죠. 진정한 패셔니스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패션을 위해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벗지 않는다는 여자. 선글라스는 먹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패션 필수품이라고요. 요즘엔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눈이 많이 부시더라고요. 눈 건강을 위해서라도 선글라스를 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왕이면 조금 멋있는 걸 더 쓰고 싶어서. 네, 피부에는 선크림, 눈에는 선글라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햇빛이 강한 날 선글라스를 끼면 아무래도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눈이 충혈되는 것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패션 아이템으로 빼놓을 수 없는 선글라스. 디자인도 참 다양합니다. 선글라스 테에 금속 등을 넣어 포인트를 주거나 선글라스 렌즈에 면을 깎아 만든 육각형 선글라스도 있다고 하네요. 개성 넘치는 선글라스들. 정말 독특하죠?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고민하는 한 남자.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제 얼굴에 어울리는 선글라스 찾고 싶은데 종류도 너무 많고 뭘 골라야 될지 너무 어렵네요. 얼굴이 큰 사람은 렌즈가 작은 선글라스보단 큰 선글라스를 껴야 얼굴이 작아 보인다고요? 각진 얼굴형은 둥근 선글라스를 끼면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때요? 조금 달라 보이나요? 선글라스는 패션뿐 아니라 얼굴의 단점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튀어서 걱정했는데 많이 튀지도 않고
예쁘고 착용감도 괜찮고 해서. 선글라스를 오래 끼다가 벗으면 콧잔등에 남았던 빨간 자국들. 그래서 사용할 때마다 늘 신경 쓰이기 마련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젠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던데 정말 사실인가요? 선글라스 브랜드에 다니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벼운 선글라스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티타늄 금속을 사용해서 선글라스 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성 있고 독특한 패션 아이템. 작은 소품도 개성 있고 센스 있게 골라. 올해는 여러분도 패셔니스타가 되어보세요. 네, 이번에는 생생한 생활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톡톡 생활 경제 정철진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물가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작년에 비해서 올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였죠. 통계청이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1년 전보다 고작 1.3%밖에 안 올랐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1%대 물가 상승률 지금 6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믿기시지가 않죠. 아니 이렇게 물가가 올랐는데 1%밖에 안 올랐다고? 여기에 대한 이면은 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가중치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가 통계를 낼 때 뭐 전월세 요금이라든가 통신 요금, 전기료 이런 것들은 비중을 크게 잡고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잡아서 왜곡 현상이 나오는데요. 이번 3월 물가 동향을 잘 봐도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 외식 물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농산물 중에서 이제 쌀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농산물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거의 4% 이상 올랐고요. 개별 항목 중에서 곡물 가격을 보면 20% 넘는 상승률, 1년 전에 비해서입니다. 그중에서 쌀 가격이 무려 26%나 올랐는데 지금 37년 만에 최대폭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970년대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쌀값이 한 해에 26% 올랐고 한동안에 안 올랐다가 지금 당장 올해 특히 지난달에 저렇게 쌀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한 세대 만에 오른 거네요. 예, 이게 지금 수급 문제입니다. 공급이 줄어서 저렇게 쌀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이고요. 그나마 우리 가게에 계신 주부님들은 이 달걀이랑 돼지고기 가격은 좀 떨어져서 약간 그게 위안이 되실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가 지금 외식 물가입니다. 외식 물가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5% 올랐고 서비스 물가 중에서 뭐 개인 서비스라고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서 가사 도우미 같은 부분들 개인 서비스는 11%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게 체감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렇게 외식 물가, 서비스 물가가 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통계청은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서비스 외식 물가 오른 데는 최저임금 인상도 있지만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랐을 수도 있고요. 원재료 가격도 올랐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분석 결과를 함께 전했습니다. 예, 참 걱정이네요. 쌀값과 외식비 안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통신사 요금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보편 요금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동통신 간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진짜 보편 요금제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예, 앞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편 요금제라는 이런 용어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편 요금제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은 현재 우리가 뭐 무제한 요금제는 거의 7만 원대잖아요, 월. 맞아요. 근데 3만 원대 요금제를 쓰면서 좀 통화도 좀 넉넉하게 하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요금제를 보편 요금제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의 빅3 통신사는 3만 원대를 가보시면요. 뭐 통화량을 많이 주지만 이 데이터량이 300메가 정도밖에 약속이라는 듯이 아무것도 줍니다. 못하는 거예요. 300메가는 영화도 한 편 못 보거든요. 빨리 보기를 중간에 해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3만 원대 요금제 중에서도 적어도 데이터량을 1기가, 2기가 정도 주는 요금제를 출시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빅3 통신사들은 반발을 하는데 우리 최정 앵커 얘기한 것처럼 이게 또 하나의 걸림돌이 생긴 게 알뜰폰 시장이었다. 왜냐하면 알뜰폰 시장에서는 이미 2만 원대, 3만 원대에서 많게는 10기가바이트를 데이터를 주는 요금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통신사들이 이 보편 요금제를 출시하면 누가 타격을 받겠습니까?
알뜰폰 업자들이 죽게 네. 되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당국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묘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입니다. 그럼 알뜰폰 사용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한 750만 명 정도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750만 명에서 이제 80만 대를 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알뜰폰 요금제는 이미 지금 보시면은요. 2만 원대, 3만 원대에서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뭐 10기가바이트까지 주는 곳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렇게 알뜰폰 시장을 충분히 활용하면 되지 않냐라는 게 이제 빅3 기존 통신사들의 주장이기는 한데 네. 정부도 좀 약간 저렇게 되니까 왜냐하면 보편요금제는 해야 되겠고 하게 되면 알뜰폰 시장이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알뜰폰 쓰는 시장과 기존의 이 빅3 통신사를 쓰는 시장이 다르다. 그래서 빅3도 보편 요금제 시장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알뜰폰 시장에 대한 고려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핸드폰은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필수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이 요금제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날씨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내렸거든요. 오늘 날씨는 좀 어떨까요? 상암동 채널A DDMC 나가 있습니다. 김혜영 기상캐스터, 날씨 좀 전해주세요. 네, 화사하게 핀 봄꽃을 시샘한 듯 새벽 사이 전국으로 비가 확대됐습니다. 이 변덕스러운 봄비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먼지 걱정 없겠고요. 메마른 대기가 이어진 동해안 지역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의 비는 그친 상태입니다. 영서 북부를 제외한 강원과 경북 북부엔 최고 40mm의 적지 않은 양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엔 1에서 5cm의 때 아닌 눈도 내리겠습니다. 비는 북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에, 남부지방도 밤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새벽 다시 중부에 비가 찾아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요란스러운 봄비가 예상되니까요.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 10도, 강릉 7도로 어제보다 3에서 10도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구 12도로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전해상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 소식에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 곳곳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은 물론 항해나 조업 선박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요일까지 비가 내린 후엔 찬 공기가 내려오며 주 후반까지 기온이 뚝 떨어져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오늘 낮엔 바람도 강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아지니까요. 방심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생방송을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4월 4일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알차고 신선한 내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만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